아가씨, 오빠랑 술 한잔 할까? 양아치의 추잡한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국가 최강의 인간 병기가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시의 회색빛 아침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거리. 그 거대한 흐름에서 한 발짝 비껴난 골목길에 한서진의 작은 가게 오늘의 향기가 있었다. 가게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서진의 하루는 향기롭기보다는 무채색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다. 밤새 맺힌 이슬을 머금은 꽃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색깔과 모양을 맞춰 화병에 꽂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교했다.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그녀의 어깨는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부드럽게 풀리곤 했다. 그것은 과거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이자 생존을 위해 각인된 본능이었다. 한때 그녀의 손은 꽃가지를 다듬는 대신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총기를 붙들었다. 흙먼지와 포연,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가득한 전장에서 그녀는 그림자라 불렸다.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임무를 완수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최정의 요원. 그녀의 이름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고 아군에게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상처 또한 깊어졌다.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고 그녀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그날 이후 한서진은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총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기 시작했다. 사장님 계세요?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서진은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들었다. 단골 손님인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 오늘도 예쁜 꽃이 많네요. 남편 생일이라 좀 화사한 걸로 부탁해요. 네, 잠시만요. 서진은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님의 요구에 맞춰 능숙하게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노란 프리지아와 붉은 장미, 하얀 안개꽃이 그녀의 손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님의 웃음소리, 가게 밖 자동차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민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평범한 일상 속의 모든 소음이 그녀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아, 씨발.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녀.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길가에 아무렇게나 차를 데려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힐 뻔한 모양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눈에 봐도 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머리, 온몸을 뒤덮은 문신, 험악한 인상의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인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동공이 가늘어지며 사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어깨의 움직임, 무게 중심, 목소리의 톤까지.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분석되어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위험 인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 한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 꽃다발을 받아든 손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쳐다보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요.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는지 몰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포장을 마저 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은 원래 흉흉한 곳이라는 것을. 자신이 있던 곳에 비하면 저 정도의 소란은 아이들의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운 것은 저런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을 마주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깨어나는 내면의 그림자였다.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 있는 파괴적인 본능.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의 전쟁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차가운 정막과 마주했다. 텅 빈 집안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또다시 악몽이었다. 포연과 비명, 그리고 눈앞에서 쓰러져가던 동료의 마지막 모습.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흡.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끈질기게 그녀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서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셨다. 하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목구멍이 타는 듯한 갈증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갈증이었다. 그녀는 문득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잠시나마 마비시킬 수 있는 독한 술이라도. 그녀는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이 도시의 밤속으로 스며들고 싶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자신처럼 과거를 숨긴 사람들이 모여들 법한 그런 어둡고 낡은 술집.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곳을 찾고 있었다. 오늘의 밤이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운명의 장소가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도시의 밤이 깊어갈수록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의 어두운 골목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곳은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이자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포식자들의 사냥터였다. 그리고 그 사냥터의 최상위 포식자는 단연 최도식과 그의 패거리들이었다. 최도식은 이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과 과시적인 폭력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미친 개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도 겁없이 달려드는 그의 성정을 빗댄 말이었다. 형님, 오늘 수고만 거 정리 끝났습니다. 아지트로 사용하는 룸살롱의 가장 큰 방. 최도식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앉아 부하의 보고를 건성으로 들었다. 그의 옆에는 늘씬한 여자들이 술을 따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와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래. 이번 달에 새로 개업한 가게들은 좀 어떤가? 말 잘 들어. 아직 몇 군데가 뻣뻣하게 굴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골목 새로 생긴 술집 말입니다. 젊은 놈이 사장인데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하의 말에 최도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 바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놈들이 있단 말이지. 오늘 밤에 직접 한번 행차해야겠네. 대화라는 게 뭔지 내가 친히 가르쳐줘야지. 최도식은 대화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대화는 언제나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80이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 험악한 인상이 어우러져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들이 자신 앞에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것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야, 너희들. 오늘 밤 심심한데 재밌는 구경 한번 할래? 형님이 직접 원숭이 조련하는 거 보여줄게. 최도식의 말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최도식의 잔인함을 동경했고 그의 힘에 빌부터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서진이 운영하는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술집이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요란하게 술집으로 쳐들어갔다. 여기가 새로 개업한 가게인가? 사장 나오라 그래. 최도식의 고함에 술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젊은 사장이 벌벌 떨며 그들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형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몰라. 부하 중 하나가 사장의 뺨을 가볍게 치며 비웃었다. 최도식은 카운터 의자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앞으로 매달 수입의 20%를 우리에게 상납해. 그럼 너희 가게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해주지. 어때? 좋은 조건 아니야? 젊은 사장은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막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이런 악질들에게 걸린 것이다. 하지만 저항할 용기는 없었다. 저들의 눈빛은 사람 한둘쯤은 아무렇지 않게 해칠 수 있는 자들의 것이었다. 결국 사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싱거운 승리에 흥미를 잃은 최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하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괜찮은 바가 하나 있던데. 이름이 뭐더라? 밤의 안식처였나? 최도식이 말한 밤의 안식처는 한서진이 막문을 열고 들어선 바로 그 술집이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한 사냥을 즐기는 고독한 늑대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 떼. 그들의 사냥터가 우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겹쳐지려 하고 있었다. 최도식은 곧 마주하게 될 상대가 자신이 이제껏 짓밟아왔던 약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술집 밤의 안식처는 이름처럼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과 같은 곳이었다. 낡은 벽돌로 마감된 벽, 희미한 불빛을 내는 백열등, 그리고 공기 중에 낮게 깔린 위스키 향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와 술잔에 그것들을 조용히 녹여낼 뿐이었다. 한서진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어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독한 걸로 부탁합니다. 얼음 없이. 그녀의 주문에 바텐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호박색 액체가 담긴 잔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서진은 잔을 들어 단숨에 반쯤 비웠다. 불덩이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웠다. 그 뜨거운 고통이 역설적으로 악몽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헤집던 과거의 편린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바로 이거였다.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그녀는 이곳이라면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에 침잠할 수 있는 곳.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해야 할 문종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술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도식과 그의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술집 안에 고요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탁하게 변했다.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저속한 농담은 밤의 안식처가 지켜온 암묵적인 규칙을 무참히 깨뜨렸다. 술집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술잔만 쳐다보기 시작했다. 바텐더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 불청객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물 좋다며?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볼까? 최도식은 오만한 눈빛으로 술집 안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곧 바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한서진에게 멎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드러나는 곧은 어깨선과 날렵한 턱선. 혼자서 독한 술을 마시는 모습이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여자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에서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어이, 저기 혼자 있는 아가씨. 심심해 보이는데 우리가 같이 놀아줄까? 최도식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키득거리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여자는 그저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서진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다가오는 위험을 측정하고 있었다. 발소리의 간격, 숨소리의 크기,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그녀의 뇌는 이미 최도식의 예상 접근 경로와 공격 가능한 모든 급소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 조용히 술만 마시고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봐, 우리가 말하는데 대답이 없네. 귀가 먹었나? 부하 중 하나가 서진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서진의 감았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 같았다. 그 눈빛과 마주친 부하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평범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서늘한 감각. 최도식은 부하의 반응에 오히려 흥미가 동했다. 보통 여자들과는 다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여자를 굴복시킬 때의 쾌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며 입맛을 다셨다. 성깔 있어 보이는데? 오빠는 그런 여자가 더 좋더라. 최도식은 서진의 옆에 보란 듯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술잔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는 한 모금 마셨다. 캬, 술 한 번 독하네. 이런 걸 마시는 거 보니 인생이 좀 쓴가 봐.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녀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행위. 술집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 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최도식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서진의 침묵을 최도식은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는 여자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위압감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왜 말이 없어? 오빠가 마음에 안 드나? 괜찮아. 같이 몇 잔 하다 보면 금방 마음에 들게 될 테니까. 최도식은 주변을 둘러싼 부하들을 향해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하들은 아첨하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힘이 곧 법이었고 지금 이 공간의 법은 바로 최도식이었다. 그는 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치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 파편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너무도 단호한 거절에 최도식의 손이 허공에서 순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이 구역의 왕인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최도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가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이 계집애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너희들. 이 아가씨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줘봐라.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 서진을 둘러쌌다. 그들은 희죽거리며 음흉한 눈빛으로 서진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아가씨, 우리 형님 말씀 잘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형님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구경 못했나 봐. 얌전히 술이나 따라. 그럼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모든 동작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손에 들고 있을지 모를 무기까지 순식간에 파악했다. 모든 것이 수백 번의 실전으로 다져진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길 비켜. 서진의 경고에도 그들은 비웃음으로 답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그들의 정복욕을 더욱 자극했다.
최두식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고는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술집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지막 경고는 우리가 하는 거지. 오늘 밤, 넌 여기서 무사히 걸어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최두식은 깨진 술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서진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 서진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가 끈질기게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눈을 감았다 뜨는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적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냉혹한 살기만이 번뜩였다. 그래, 너희들이 선택한 거다. 서진의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그림자가 완전히 고삐를 풀었다. 그녀의 몸은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파괴력을 낼 수 있는지. 최두식이 깨진 술병을 휘두르려는 찰나, 먼저 움직인 것은 서진이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는 동시에 최두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었다. 끄악! 최두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술병이 바닥을 구르며 처량한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그의 부하들은 물론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여자의 가녀린 몸에서 그런 괴력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두식의 비명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신을 차린 부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한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술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란 속에서 서진의 움직임은 섬광처럼 빛났다. 한 명이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를 덮치려 하자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찍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서진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기술이자 수많은 실전 경험이 녹아든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노렸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그것이 그녀가 전장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깡패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평생을 싸움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공격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스치기만 해도 뼈가 울리고 제대로 맞으면 정신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압도적인 포식자 앞에 놓인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인연이 괴물이다. 누군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들은 더 이상 서진을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파괴병기였다. 팔이 꺾인 채 바닥을 기던 최두식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의자를 집어들었다. 죽여버리겠어, 이 미친년아. 최두식은 남은 힘을 다해 서진의 등 뒤에서 의자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은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최두식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의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 의자를 빼앗아 들어 오히려 최두식의 복부를 향해 후려쳤다. 커허.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두식의 거구는 종잇장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는 위액을 토해내며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했다. 그것으로 싸움은 끝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건장한 깡패 무리는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술집 바닥에 널브러졌다. 술집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진은 쑥대밭이 된 술집 중앙에 우뚝 섰다. 그녀의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 지옥 같은 싸움을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자신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는 최두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너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토마이너스로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그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다시 끌어들인 것은 바로 눈앞의 이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서진은 그들을 뒤로하고 바텐더에게 다가갔다.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바텐더에게 그녀는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깨진 술값과 기물 파손 비용입니다. 그리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술집 문을 열고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압도적인 힘이 남긴 공포와 전율만이 남아있었다. 오늘 밤 도시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림자가 완전히 깨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술집 밤의 안식처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 그리고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이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진 폭풍의 흔적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가까워졌고 곧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가득 메웠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베테랑 박진철 형사는 눈앞의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구르며 웬만한 험한 꼴은 다 봤지만 오늘처럼 기이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지역의 악명 높은 최두식 일당. 가해자는 없었다. 피해자들 상태는 최두식 포함 전원 중상입니다. 대부분 팔이나 다리의 골절 혹은 관절 탈구입니다. 이상한 건 쓸데없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수술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전투 불능 상태만 만들어놨습니다. 젊은 경찰의 보고에 박 형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패싸움이라면 을에 동반되는 얼굴에 멍이나 자잘한 열상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급소와 관절을 노린 지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폭력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목격자는? 바텐더는 뭐라고 하던가? 그게 좀 횡설수설합니다. 여자 손님 하나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서? 박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건장한 성인 남성, 그것도 싸움이라면 이골이 난 깡패들을 여자 혼자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어설픈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바텐더의 얼굴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그는 무언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목격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인상착의는?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키는 보통이고 마른 체형에 아주 조용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박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술집 시비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상상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는 이 사건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최두식 일당이 여자 하나에게 전멸했다는 소문은 그날 밤 어둠의 세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미친 게 최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 경쟁 조직이 퍼뜨린 헛소문일 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려간 병원과 아수라장이 된 술집 사진이 뒷세계 정보망을 통해 공유되면서 소문은 점차 사실로 굳어졌다. 의사들의 소견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마치 인체의 급소를 완벽하게 꿰고 있는 전문가의 소행 같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경악과 함께 새로운 호기심에 휩싸였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최강의 미친 개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그녀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국가 비밀 조직에서 훈련받은 인간 병기래. 아니야, 대륙에서 건너온 전설적인 킬러라는 말도 있어. 얼굴이 귀신처럼 아름다워서 그 얼굴을 본 놈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는군. 한서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밤의 마녀, 그림자 여왕 같은 거창한 별명들과 함께 도시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돌멩이가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중심에는 지옥 같은 굴욕감에 몸을 떠는 한 마리 짐승이 있었다. 병원 특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최두식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이었다. 이 구역의 왕이었던 자신이 계집 하나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너희들은. 최두식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다. 깁스를 한 팔에 격통이 밀려왔지만 심장이 타는 듯한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서 내 발 아래 꼴릴 거야.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되돌려줄 테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는 미친 개가 아니라 암캐한테 물린 똥개로 낙인 찍혀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다. 형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두식은 그들을 향해 옆에 있던 물잔을 집어던졌다. 당장 꺼져, 이 쓸모없는 새끼들아. 사내 새끼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계집 하나 당해내지 못해.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의 공포는 그들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분노를 쏟아낸 최두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 조직의 그림자 부대를 소집해.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정보원을 풀어. 이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그림자 부대는 최두식의 조직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결사 팀이었다. 정식 조직원들과는 달리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하는 전직 용병이나 무술가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리더인 독사는 특히 잔인하고 집요하기로 이름난 자였다. 독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최두식의 병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로 이름처럼 온몸에서 음습하고 위험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부르셨습니까, 보스? 독사, 내 놈이라면 할 수 있겠지? 여자 하나를 찾는 일이다. 하지만 보통 여자가 아니다. 괴물 같은 년이야. 최두식은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독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재밌겠군요. 그런 상대라면 오랜만에 피가 끓을 것 같습니다. 독사는 뱀처럼 긴 혀로 입술을 하였다. 그는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전투광이었다. 살려둘 필요 없다. 사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나머지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알겠습니다. 보스. 독사는 짧게 대답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의 등장은 최두식의 복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이제는 단순한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라 숙련된 사냥꾼들이 동원된 조직적인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정보망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어둠 속 인맥들을 총동원해 한서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미줄이 도시 전체에 펼쳐지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꽃을 다듬고 있는 한서진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다. 밤새 그녀를 괴롭혔던 폭력의 잔상은 애써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어제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는 다시 오늘의 향기 사장 한서진으로 돌아와 향기로운 꽃들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를 정리하며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역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어젯밤 시내의 한 술집에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 다수가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물론 뉴스에서는 용의자의 성별이나 인상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가게 앞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서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은 그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암시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 꽃을 사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와서요. 혹시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인상착의가 좀 차갑게 생긴.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자가 돌아간 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 포위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섰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창밖의 그림자를 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낮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혹시 저 사람도 그들의 끈앞풀은 아닐까? 평범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세상은 다시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고립된 전장. 그녀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기댈 수도 없었다. 오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가게 정리를 거의 마쳤을 무렵 한 아이가 울면서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누나, 저기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 돈 뺏어가요. 서진은 아이가 가리키는 골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최도식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 둘이 과일 노점을 하는 아주머니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제 서진에게 호되게 당했던 이들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같은 무리임을 알 수 있었다. 좋은 말로 할 때 자릿세 내놓으시지 할멈. 늙어서 뼈 부러지기 싫으면.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억눌러왔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약자에 대한 폭력은 그녀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인이었던 이유이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였다.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도망치면 저들은 평생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야.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기로. 그녀는 스스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기 위해.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다시금 전사의 차가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결심을 굳힌 한서진의 사고는 군인 시절의 그것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적 세력 무력화 및 위험 요소 제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부터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공격수가 되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이었다. 적의 규모, 지휘 체계, 그리고 현재 자신을 쫓고 있는 자들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검은 후드티에 헐렁한 바지,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모자. 그녀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 도시의 밤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도식 조직의 하급 조직원이었다. 그녀는 며칠간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자들 중 가장 어수룩해 보이는 한 명을 눈여겨봐 두었다. 그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구역 순찰을 돌고 혼자 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서진은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에서 그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남자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런 경계 없이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가 서진의 바로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녀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해 목에 팔을 감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컥.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서진은 그의 목에 팔꿈치를 대고 속삭였다. 조용히 해. 그럼 살 수 있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남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그에게서 최도식이 독사라는 자를 고용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현재 도시의 모든 유흥업소와 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가 어디인지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낸 서진은 남자의 목덜미를 강타해 기절시켰다. 그녀는 이제 적의 윤곽을 파악했다. 이제는 덫을 놓을 차례였다. 다음 날 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부러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독사라는 자가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며 가장 확실한 순간을 노릴 터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미끼를 던져줘야 했다. 나는 아직 당신들의 추적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라는 착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게 주변에 잠복해 있던 위험의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진은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일부러 그들이 따라오기 쉽도록 듬성듬성 흔적을 남기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낡고 거대한 폐공장이었다. 수많은 기계와 장애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서진은 자신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적들을 기다렸다. 심장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뛰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사냥감의 탈을 쓴 사냥꾼의 반격이었다. 잠시 후 공장 입구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 선두에는 뱀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남자, 독사가 있었다. 폐공장 내부는 먼지와 녹슨 쇠냄새로 가득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거대한 기계들의 흉측한 실루엣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독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흩어져서 찾아.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2인 1조로 움직여. 상대는 보통이 아니다. 독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곳의 분위기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무대 위로 올라온 기분. 그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천천히 전진했다. 그들이 공장 중앙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들 머리 위 조명 하나가 터져나갔다. 파편이 쏟아지며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뭐야? 흩어져. 엄폐물 뒤로 숨어. 독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휙 하고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쪽 조명이 또다시 깨졌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희미한 달빛뿐. 시야가 차단되자 부하들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그때부터 한서진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어둠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은신처였다. 그녀는 철골 구조물 위를 넘나들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거기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한 조직원이 공포에 질려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가 덮쳤다. 서진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용히 쓰러뜨렸다.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철수. 철수가 당했다. 짝을 이룬 다른 조직원이 동료의 부재를 깨닫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금세 끊어졌다. 서진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을 하나씩 조용히 처리해 나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들이 차례차례 사라지는 상황. 그것은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공포였다. 마침내 공장 안에는 독사와 서진, 단둘만이 남았다. 대단하군. 내 부하들을 장난감처럼 처리하다니. 독사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의 온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이제 그만 숨바꼭질은 끝내고 모습을 드러내시지. 사냥감. 사냥감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 사냥꾼. 서진의 목소리는 등 뒤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들려왔다. 독사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내가 바로 그 여자로군. 소문보다 훨씬 재미있는 상대인 것 같아 다행이야. 독사는 재킷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 2자루를 꺼내 양손에 쥐었다. 그는 단검술의 달인이었다. 서진은 구조물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먼저 움직인 것은 독사였다. 그는 뱀처럼 몸을 낮추고 달려들며 현란하게 단검을 휘둘렀다. 서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벌렸다. 독사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독사의 움직임을 차분히 분석했다. 그의 공격 패턴, 호흡, 무게 중심의 이동.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후 서진은 마침내 빈틈을 찾아냈다. 독사가 크게 베기 위해 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단검을 쥔 그의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크역. 독사의 손에서 단검이 떨어져 나갔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지는 관절 기술로 그의 몸을 완전히 제압해 바닥에 쓰러뜨렸다. 어떻게 내 움직임을. 독사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진은 쓰러진 독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최도식에게 전해.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자비 따윈 없을 거라고. 그녀는 독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폐공장에는 처참하게 쓰러진 깡패들과 자신의 패배를 믿지 못하는 독사만이 남았다. 한서진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을 뒤엎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주목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독사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 암흑가를 지배해온 거대한 조직의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리고 그 상처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를 잠에서 깨웠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최고급 대리석과 통유리로 장식된 이곳은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조직 천룡회의 회장 양인철의 집무실이었다. 양 회장은 값비싼 원목 책상에 앉아 갓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뒷세계에 군림하는 제왕이었지만 그의 외모는 점잖은 중년의 기업가 그 자체였다. 그의 앞에는 최도식이 고개를 조아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병원에서 갓 퇴원한 그의 모습은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겁에 질린 개와 같았다. 그래서 내 말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소란이 벌어졌다는 건가? 양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분명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짝. 최도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 회장의 비서가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최도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네, 두식아. 양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도식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고급 구두 끝으로 최도식의 턱을 치켜들었다. 내 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조직 전체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됐어. 너 때문에 독사와 정예부대를 잃었고 무엇보다 이 바닥에 천룡회를 우습게 보는 놈들이 생겨났지. 이 모든 손실을 내 놈이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최도식은 비굴하게 빌었다. 양 회장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발을 뗐다. 자네는 이제 필요 없네. 이 일은 내가 직접 마무리하지. 양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자신의 장기판처럼 보였다. 그림자라 재미있는 장기말이 나타났군. 그는 여자에 대한 보고를 이미 모두 받은 상태였다.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잘 알았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조직의 가장 큰 위협이다. 하지만 동시에 잘만 길들이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천룡회의 모든 실동 부대를 움직이게. 도시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새장으로 만들어버려. 김비서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일개 개인을 잡기 위해 조직의 전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닙니까? 과하다고? 아니. 이것은 사냥이자 동시에 쇼일세. 이 바닥의 모든 녀석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천룡회의 심기를 건드린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소문대로의 물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양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죽이지는 마라. 반드시 산채로 상처 하나 없이 내 앞에 데려와. 아주 흥미로운 장난감이 될 것 같으니. 그의 명령과 함께 도시의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도식의 소규모 추격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조직의 힘이 도시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다. 한서진이 맞서야 할 상대는 이제 동네 깡패가 아니었다.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거대한 악의 제국 그 자체였다. 박진철 형사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밤의 안식처 사건과 폐공장 집단상의 사건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천룡회 조직원들. 하지만 가해자의 행방은 묘연했다. 팀장님,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부위가 너무나 일정합니다. 비살상 제압술의 교과서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폭력배들의 싸움 방식이 아닙니다. 부하 형사의 말에 박진철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골치 아픈 거야. 그는 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폐공장 철골 구조물 위에서 발견된 희미한 족적. 일반적인 신발과는 다른 접지력을 극대화한 군용 전투화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기절한 조직원 중 하나의 옷깃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식물 씨앗.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그것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야생화의 씨앗이었다. 박진철의 형사적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 그것도 보통 실력자가 아닌 자가 천룡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군 특수부대 출신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박 형사, 오랜만이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하나만 묻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역한 여군 중에 그림자 같은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박진철은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다. 자네 지금 위험한 걸 건드리고 있군. 그 이름은 우리 쪽에서도 금기어야. 몇 년 전 해외 비밀작전 중에 모든 걸 잃고 사라진 최고의 요원이었지. 공식적으로는 전사 처리됐지만 살아있다는 소문도 무성했어. 하지만 그녀의 파일은 전부 1급 기밀로 봉인돼서 나도 더는 알 수가 없어. 전화는 끊겼지만 박진철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설적인 비밀 요원. 그녀가 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깡패들과 싸우고 있단 말인가? 그때 경찰서 내부망에 긴급 속보가 떴다. 천룡회, 대규모 조직원 동원. 시내 주요 거점 장악. 박진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천룡회가 전면전이라도 벌일 기세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 여자다. 이대로 가다간 도시 전체가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거대한 폭풍이 도시를 덮치기 전에 그 폭풍의 눈을 먼저 찾아내야만 한다. 그는 그녀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가 거대한 조직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전원 비상. 지금부터 천룡회 관련 모든 업소와 거점에 대한 탐문 수사를 강화한다. 그 여자가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박진철의 외침과 함께 강력반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추격전은 3파전으로 번졌다. 도시를 질식시킬 듯이 옥죄어 오는 천룡회, 그들의 그물망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는 한서진, 그리고 모든 것을 막기 위해 그들 사이를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경찰. 서울의 밤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진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도시의 공기가 변했다. 이전의 추격이 성가신 파리떼 같았다면 지금의 추격은 온몸을 옥죄는 거대한 뱀과 같았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천룡회의 눈과 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꽃가게 앞에는 이제 대놓고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낯선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그녀의 집문을 감시했다.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눈에는 위장 따위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것이었다. 그녀가 애써 가꾸어온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오늘의 향기라는 간판도, 매일 아침 꽃을 사가던 단골들의 웃음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날 밤 서진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가게에 남아있던 현금과 최소한의 생존 도구, 그리고 동료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만을 챙겨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는 어둠을 틈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조용히 자신의 삶에서 탈출했다. 그녀가 떠난 빈집에는 그녀가 키우던 작은 화분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한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양 회장이 펼친 거미줄은 도시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까지 모든 곳에 그의 눈이 번뜩이고 있을 것이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그녀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했다. 공사장이나 폐건물에서 쪽잠을 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끼니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체력은 점점 고갈되었고 정신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방어만으로는 결국 잡히고 말 거야.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 그녀는 반격을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양인철은 철옹성 같은 요새 안에 숨어있는 왕이었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쩌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밤의 안식처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베테랑 형사. 그의 눈빛은 다른 경찰들과 달랐다. 사건의 표면 너머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함이 있었다. 만약 이 도시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경찰이다. 자신을 체포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비상금으로 대포폰을 구했다. 그리고는 한밤중 경찰서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계 음성 변조 어플을 사용했다. 전화는 박진철 형사가 직접 받았다. 강력 3팀 박진철입니다. 폐공장에서 발견된 야생화 씨앗. 그 꽃의 꽃말은 위험한 쾌락이지. 서진은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힌트를 던졌다. 박진철이 그 씨앗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진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찾는 사람. 만나고 싶다면 내일 새벽 5시 남산타워 첫 케이블카에서 혼자 기다려. 약속을 어기면 다신 연락하지 않아. 서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모든 것은 박진철 형사의 선택에 달렸다. 그가 과연 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인가. 다음 날 새벽 남산을 오르는 첫 케이블카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약속 장소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박진철 형사는 약속대로 혼자 케이블카에 올랐다. 텅 빈 케이블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케이블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의 앞으로 내려왔다.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노련한 박진철조차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등장할 것까진 없잖소. 당신이 혼자 왔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 서진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박진철과 거리를 두고 섰다. 그녀의 눈빛은 야생 늑대처럼 날카로웠다. 나를 체포하러 온 건가? 박진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체포하는 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당신이 이 도시를 전쟁터로 만드는 걸 막는 게 우선이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천룡회와 엮인 거지?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박진철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밤의 안식처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후 천룡회의 집요한 추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박진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인철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당신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알아.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야. 서진은 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천룡회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 일부가 들어있어. 내가 지난 며칠간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빼낸 자료야. 이것만으로는 양인철을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놈들의 자금줄에 타격을 주기엔 충분할 거야. 박진철은 놀란 눈으로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 정보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지? 원하는 게 뭐예요?
거래를 제안하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일 밤 그들은 부산항을 통해 대규모 밀수를 진행할 거야. 아마 이 장부와 관련된 물건이겠지. 당신들이 그 현장을 덮쳐. 조직의 주력이 그곳에 쏠린 틈을 타서 나는 양인철을 치러 가겠어. 미쳤군. 그건 자살행위야. 이 방법밖에는 없어. 당신들은 양인철을 잡을 명분을 얻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어. 당신들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주는 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녀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박진철은 갈등했다. 경찰로서 범죄자와 공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인철을 잡으려다가는 결국 이 여자만 희생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 뻔했다. 케이블카는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내일 밤 10시 부산항 제7부두다. 박진철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공식적인 경찰의 지원 약속이 아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암묵적인 동맹이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블카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다.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오. 박진철이 뒤늦게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그의 손에는 대한민국 최대 범죄 조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와 이제는 그녀의 생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함께 들려 있었다. 운명의 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밤, 대한민국 남쪽 끝 부산항은 거대한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7부두의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천룡회 최정예 조직원들이 밀수품을 실은 선박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양인철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양 회장은 집무실 통유리 앞에 서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도시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그림자처럼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그들은 양 회장이 전 세계를 돌며 찾아낸 인간병기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부산항 쪽은 문제없나? 네, 회장님. 저희 정예 인력이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경찰이 낌새를 채더라도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양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시선은 부산항이 아니라 바로 이 빌딩 아래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림자를 향해 있었다. 그 여자는 아직인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게 될 걸세. 내가 판을 이렇게 버려놓았는데 오지 않을 리가 없지. 양 회장의 예측은 정확했다. 바로 그 순간 한서진은 빌딩의 어둠을 타고 오르는 진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환풍구를 통해 침투해 복잡한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소음도 없었다. 이곳은 적의 심장이자 그녀의 마지막 전쟁터였다. 동시에 부산항 제7부두. 박진철 형사가 무전기에 나지막이 외쳤다. 작전 개시.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수십 대의 경찰 특공대 차량이 굉음을 울리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돌진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섬광탄과 최루탄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조직원들을 압박했다. 젠장! 경찰이다! 전부 무기 들고 맞서 싸워! 천룡회 조직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박진철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 선두에서 지휘하며 외쳤다. 반드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주동자들을 체포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 경찰과 조직의 전면전. 도시의 모든 이목이 부산항으로 쏠리는 동안 서울의 마천루 꼭대기에서는 또 다른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회장님, 침입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경보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다. 감시 모니터에는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이 비쳤다. 양 회장은 놀라기는커녕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드디어 오셨군. 손님 맞이 준비를 하게. 집무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양인철. 반갑네, 그림자. 내 초대에 응해줄 줄 알았어. 양 회장은 여유롭게 와인 잔을 들었다. 그의 양옆으로 2명의 경호원이 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들은 내가 꽤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온 녀석들이지.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호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전에 상대했던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 명은 묵직한 공격으로 전면을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유령처럼 등 뒤를 파고들었다. 완벽하게 조율된 2인 1조 공격. 서진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팔로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다. 옆구리를 스친 주먹에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 조용히 살고 싶었던 소망이 짓밟힌 분노. 모든 감정을 힘으로 바꾸어 반격했다. 서진은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며 2 경호원이 서로 겹치는 찰나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한 명의 다리 관절을 부수고 그가 쓰러지는 것을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마침내 2명의 괴물이 그녀의 발 아래 쓰러졌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양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야. 양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쳤다. 그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서진에게 겨누었다. 내 사람이 되게, 그림자. 나와 함께라면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이런 하찮은 정의감 따위는 버려. 닥쳐. 서진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양 회장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그녀는 총알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총구는 양 회장의 머리를 향해 있었다. 어째서지? 왜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거지? 양 회장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너 같은 놈은 이해 못해.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닌 세상도 있다는 걸. 서진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기절시켰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박진철 형사가 쏟아져 들어왔다. 부산항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들이었다. 박진철은 쓰러진 양 회장과 그를 내려다보는 서진을 번갈아 보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 없이 2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철룡회는 한서진이 넘긴 증거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양인철을 비롯한 조직의 수뇌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서진은 정상 참작과 수사 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어느 맑은 봄날 박진철은 작은 수목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정원사 복장을 한 한서진이 작은 야생화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깊고 평온한 호수와 같았다. 박진철이 다가가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긴 어쩐 일로?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와봤소. 이제 괜찮은 겁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가꾸는 작은 꽃을 가리켰다. 폐공장에서 발견되었던 꽃말이 위험한 쾌락이었던 바로 그 야생화였다. 이 꽃의 또 다른 꽃말은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전쟁은 끝났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침내 한서진이라는 한 사람의 평온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